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오늘은 딱 맞았다. 예.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나 이거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건 비주얼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그냥 쇼잖아. 퍼포먼스 좋잖아. 예, 정치권에서 서로 다 이야기 됐는데 물러나야 합니다. 뭐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그런 거 닮고 싶어요? 그런 진심으로 방송을 해. 자기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고한 바대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시리즈를 갖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잊어버린 게 있다. 광고한 게 있어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맛있는 수다 공개 방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되면 내일 모레 토요일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독산 일동 주민센터에서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세요. 예. 우리 또 한 번 있죠? 8월 달에? 8월 달인데 그건 그때 가서. 네, 광주에서 있으니까 그건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없어질지도 몰라서 이런 예.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주시면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리스 사태. 우리 누리꾼들이 우리 조합원님들이 짤방을 만드셔서 뿌리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친척들이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형부 얼굴이 너무 뚱뚱해요. 이렇게 하고. 예, 참.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거에 신경 쓰는 최유한 평론가입니다. 그럼요. 저는 더 험하게 나왔던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얄궂게도 그렇게 기묘한 표정을 잡을 때 이런 표정 잡을 때 고를 때만 딱 이렇게 이것도 또 잘려가지고 도는 게 아닌지. 아무튼 무식하면 용감하다 시리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대통령. 빠밤.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말로 할게. 내가 말로 빠밤하고. 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잘랐습니다. 찍어냈죠. 찍어냈다고 표현도 하고 숙청했다는 표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주경 교수가 쓴 거 빵 터졌어요. 드디어 최고 존엄을 모독한 반동 분자에 대해서 숙청을 하셨다. 찍어냈다. 빵 터졌어요. 그렇게 이제 숙청을 하시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 그야말로 뭔가 좀 몰라야 가능한. 그 알면 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늦으셨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아이가 보니까 뭔가 좀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결벽증? 그래가지고 뭘 먹을 때도 딱 거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돼. 꼭 여기에다 먹어야 돼. 맞다.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도 그랬어. 이런 방식이 아니면은 놀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이 3살짜리 수준이야.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렇지.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건 아니야. 그건 다 틀린 거야. 예, 참. 그래서 예전에 전유옥 전 의원이 그 말이 옹알이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해석해 보면은 지금 요즘 박근혜 번역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요. 말이 나왔는데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와 이 모든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한국말이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럴 것이다 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왔죠.
지도자의 말은 천금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 3살짜리 이 의열이를 보면 예.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딱 있어요. 있어요? 우리 의열이는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 우유 깎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오, 대단한데. 우유 깎아라고 하는 건 우유에 그 컴프레스를 부은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 3살짜리도 30개월이에요. 아직 만 3살이 안 됐어. 안 됐네. 네. 그런데도 주어, 목적어, 심지어는 거기다가 부사나 형용사 이렇게 붙여가면서 서술어까지 딱 이렇게. 아빠 우유 깎아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오, 좋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똑똑하다, 김성수 닮아서.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을 해요. 잠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맞춰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하는 말들을 갖다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뭐 너무 잘 알려진 거는 빼고, 간첩도 그렇고 국민이 대개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부부터 해가지고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고 열심히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번역기를 갖다 돌려보면은 네. 뭐가 문제냐면, 얘기를 A만 해야 돼요. 하나의 어떤 그 문장을,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을 가지고 쭉 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을 붙여요. 붙여. 그러니까 이제 간첩도 그렇고 간첩도 그렇고 얘기를 했다가 국민이 신고를 한다는 그런 네, 얘기. 그거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국민이 되게 신고를 했듯이 그랬는데 정부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게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안전이란 말이 또 떠오르네.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전부 말로 뱉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대통령의 용감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파괴하고 네.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떠나면서 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물러나지 않고 나는 새누리당 의원 입에서 네. 법과 원칙, 정의 이거 말 나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 많이 썼으니까 외에는 뭐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얘기가 나온 바람에 얘기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네이버 검색어 1위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막 찾아보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용감할까라는 걸 분석을 할 때 첫 번째가 이 경험의 폭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3살 정도인 거야. 경험의 폭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각기 그 나이대에 맞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렸을 때 자기만 모든 세상의 중심인 줄 알잖아. 그러다가 좌절을 겪게 돼요. 요즘 우리 의열이가 좌절을 겪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동생이 있어. 시우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안사람이 어린이집 선생이기도 하니까 같이 이렇게 데려가서 같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시우를 안고 있는 거야. 좌절이다. 좌절이지. 엄마는 나를 안아야 되는데. 그럼 가야지. 나는 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시우를 안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 이런 걸 못 느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 청와대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면서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공주님으로. 그렇죠. 공주님으로 되고.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퍼스트 레이디를 할 때 예. 자기보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재벌들을 할아버지들이죠. 재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 정치인도 쫙 해놓고 그 24살짜리 젊은 아가씨가 일장 훈계를 했다라는. 예. 그러니까 교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때 새마음 운동. 예. 새마음 교도를. 세상에. 24살짜리가 나이 60 먹은 사람한테 교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국가 원수 모독죄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번 재연을 해본 겁니다. 몹쓸 재연. 따라해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신고하시고 그러면 뭐 잡혀가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외치겠지만 어쨌든. 난 잡혀가면 안 돼요. 의열이 키워야 돼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 애 셋이야. 어쨌든
이 경험의 폭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좀 더 집중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예. 실제로 이분이 들어갔던 대학을 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 대학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 원래 제가 갈 때만 해도 대학에 정문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 아니, 이거 동문도 되게 기분 나빠하겠다. 아니, 우리부터 동문들이 다 인정하는 얘기인데. 그때가 그 1986년이었어요. 학교에 원서를 늘어갔어. 정문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웬 초등학교 정문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설마 하고 글로 들어갔는데 거기였어. 대학이었어. 거기였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농구대 있고 막 이런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숨차게 올라가서 원서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서강대 그 파이프 던지고 파이프 던지고 파이프 싸움하기 좋은데 그 네, 거기 이제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문이 별로 크지 않았잖아요. 작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앞에 알바트로스 탁도 들어오고 굉장히 좋아지고 넓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담이 블록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위를 할 때 블록담을 무너뜨리고 그 나무 거대한 나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무 말뚝 같은 걸 만들어서 막 밀고 가가지고 그걸로 밀어서 이제 그 블록담을 쉽게 무너뜨리더라고요. 소문 들었어요. 내가. 무너뜨리고 그 뒤에서 전투 경찰의 뒤를 타격했던 제가 그 타격 기동되었던 그런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사실은 소박하고 좀 돈도 좀 없고 그런 학교였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곳만 해도 그 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그 도로가 이제 신촌 로타리로 이렇게 딱 뚫리는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도로였다는 거야. 그 도로가 이제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따님이 입학하시니까 거기를 확 깔아줬다. 그게 이제 그 신촌 로타리까지 딱 연결이 되면서 오거리가 됐다. 이런 전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성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그리고 이야기하는 뭐 상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말대로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대로 되니까 정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서강대가 얼마나 학점에 짰냐면 제가 전설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아, 진짜? 11학기를 다녔거든요. 11학기. 예, 11학기를 다녔어요.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하고 해철이하고, 신해철이하고 둘이 나란히. 친구. 예, 후배예요, 후배. 1년 후배인데, 86학번에 87학번에 신해철이 나란히 11학기. 그런데 저는 11학기만에 졸업을 하고, 신해철은 11학기에 이제 자퇴를 했죠. 이제 그만큼 학점이 너무너무 짰어요. 제가 이제 총학생회에서 문화부 차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학원 자율화 투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전까지는 성적표에 F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 F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점 평점을 낼 때도 그 F 평점이 다 기록이 돼. 기록돼서 하는 거야? 합산이 돼. 그래서 다 빼고 하지 않나? 보통? 2.0을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을 못 넘어서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어요. 맨날 데모하고 막 일어나고 학점이 막 어떨 때는 0.06 0.06 이렇게 선동열 방역률보다 더 좋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학원 자율화 투쟁을 통해서 그 F를 빼고 계산하기로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늦었구나. 88년도에. 네, 88년도에. 그래서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곳을 대통령께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을 하셨다는데 데모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럼. 아니야, 데모를 하더라도 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수업을 듣고 다 시험을 봤는데도 D를 받은 게 있어요. 굉장히 학점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거기다 성명서 같은 거 쓰고 제출하고 그랬으니까 D 받지.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D 받았던 게 뭐냐면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런 거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다가 D가 나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썼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 뒤에 내가 말한 걸 썼다고 해서 D를 찍힌 거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탄탄대로 최고의 스펙을 갖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청년들을 위로하실 때 스펙 쌓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중동이라 가라. 그냥 자기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좌절밖에 안 듣겠다. 진짜 젊은 청년들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감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해서 오로지 이제 그 틀 안에서 성장했고 그다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둔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넉넉한 재산에 넉넉하게 예, 맞죠. 네, 너무 편하게 살았죠. 그렇게 사셨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 근데 그래서 아버지도 총 맞아 죽고 어머니 총 맞아 죽어서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손잡고 우는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가 더 불쌍하세요. 그렇지. 그분은 그렇게 그럼 불쌍하시면은 좀 심리 치유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좀 폭넓게 인간관계를 쌓고 그러시면서 하면 좋잖은데 딱 수첩에 적혀 있는 분들만 만나시고 그러면서 병을 키우시니까 그런 거지. 그 병 때문에 불쌍하신 거는 제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네. 할머니 고생하시고 정말 그 말년에 말이야 그렇게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장사하시면서 더 고생하시는데 그분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죽 연약하시면은 악수 조금 하면 손이 아프시잖아. 맨날 그래서 선거 때 이렇게 흰붕대로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가끔가다 뒷짐이 지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그걸 또 예전에 전유옥 전 의원이 이 사실은 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랬어?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좀 섬찟하다, 그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 얘기들을 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성장해야 할 시기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적인 교양을 쌓아야 할 시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그런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유신 시절에는 이건 독재 상황에서 그렇죠. 퍼스트 레이드를 했거든요. 유신 부역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소용을 쌓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수십 년 지나서 2015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을 이해하신다면은 갑자기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그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내가 왕인데 나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 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입헌군주제에서도 없어요. 그래, 맞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국에서 여왕이 이런 말 했다가는 쫓겨나요. 큰일 나지.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웃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박영선 그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옛날에 했었을 때 기자 때 그 얘기 들었어요. 뭘 제일 좋아하냐?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한다. 네.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물의 왕국을 왜 좋아했느냐?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달라. 얼마나 다르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사랑하는 그 프로그램이 무한도전하고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무한도전을 보고 일요일은 러닝맨을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하 같은 인간이나 예전에 그 누구예요? 노홍철 같은 인간들이 사기를 치고 배신하면서 그쵸. 막 아수라장이 벌어질 때 자막이 올라와요.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그게 올라와. 러닝맨에서. 봤어. 러닝맨에서 막 갯벌에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런 난장판을 동물의 왕국 이렇게 올라온다고.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신 밥 먹듯이 해요. 그치. 아유, 눈앞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의리 생각 안 합니까? 보세요. 사자들, 원숭이들, 이런 보세요. 힘이 있을 때는 꼼짝 못하지. 근데 힘이 딱 사라지면 바로 공격해버려. 뒤통수 때리고 공격하는 거, 이게 동물의 왕국이야. 배신의 정치예요, 실제로. 정치가 없지. 정치가 없지, 사실.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배신의 폭력이야, 배신의 폭력. 그걸로 이루어진 게 동물의 왕국인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데. 그게 맞는 건데, 그냥 단편적으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 됐다는 거여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안 보셨을 거야. 혹은 배신하는 장면은 누군가 빼놓은 거 아니야? 동물의 왕국에 이제 가다가 배신할 때 딱 자르신 거 아니야? 커트! 이렇게.
워낙 비서들이 충실하니까. 맞아요. 문고리 잡고 있는 분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무식하면 용감하다 시리즈의 첫 번째가 바로 짜잔 해주세요. 네, 짜잔. 무식하면 용감하다 대통령. 짜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어때요? 그다음에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자,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강력한 용감함을 보여준 네. 한 캐릭터를 좀 살펴봤는데 네. 이분의 숙명 그리고 또 역사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똥별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분들은 이해가 안 돼.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 똥별들. 바밤? 예. 이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용감하고 무식한 거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대한민국의 이 안보와 이 뭐랄까 국방을 책임지는 그래서 지금도 서해부터 동해 그리고 휴전선에서 저 휴전선에서 근무했거든요. 이런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를 군인 조카들이야 이제는 무슨 아저씨들이 군인 조카들 지금 군인들이 20살 21살인데 대기 지금 40 후반에 있어요. 지금 군인 아저씨들이라네. 조금 있다가 이제 아들들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예. 굉장히 자랑스럽고 정말 대안의 권하로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뭐랄까 지휘를 하고 있는 소위 장군 스타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엄청나죠. 예.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 요건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듭니다. 왜? 요즘 나오는 방산 비리 보세요. 그렇죠. 이게 별 몇 개 달고 나와가지고 그런 방산업체 취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 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야. 이게 정관예우지. 이게 뭐야 도대체? 실제로 정관예우예요 이게. 군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죽는 게 영예롭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고 퇴임했으면 후배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데를 가야지. 자기 돈 벌려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로비를 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별들, 장성들이 할 짓입니까? 똥별들이라는 욕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로비가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저는 진짜 이게 무식한 짓이라고 생각이 됐던 게 통영함. 이게 단적인 예잖아요. 예. 통영함이 왜 만들어졌어요? 그거 천안함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게 이 물체들 이거 소냐라고 해가지고 소냐가 아니라 소냐는 러시아 여자 이름이고 소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안함이 그때 두동강이 났을 때 천안함의 그 선수 부분이죠. 선수 부분을 찾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샅샅이 둘러도 찾지를 못했는데 어군 탐지를 찾은 거야. 어민들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황된 일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다에 특히 서해에 이렇게 사고가 났었을 때 그걸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최신의 함을 만들겠다. 그게 통영함이야. 근데 세월호 사건 때 거기서 못 썼어. 만든 통영함에 달려 있는 그 최첨단 그 소나가 실제로는 어군 탐지기였어요. 아니 어군 탐지기의 성능을 너무 잘 확인해서 그랬나? 어군 탐지기였어. 2억짜리. 근데 실제로 나간 돈은 21억. 어마어마하게. 나머지는 누가 먹었지? 아니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천안함 때도 그 안에서 고스란히 죽어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장병들이. 그런데 순식간에 발견해서 끌어올리면 에어포켓이 형성돼서 한두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갖다가 바로바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서 돈을 처먹냐? 야, 이건 진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 지금 최근 그 해군의 그 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실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발사가 안 된대. 도대체 우리 세금으로 국방비 그렇게 때려 붓고 그렇게 많이 나가서 돌리지 못하고 복지비로 돌리면 얼마나 할 게 많잖아요. 지금 40조 씁니다. 우리가 예산을 40조 써요. 북한은 1조 정도 씁니다. 우리 이미 40배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무기 구입하는데 대부분 들어갑니다. 개발하고. 근데 이번에 또 섬광탄 얘기 들으셨어요? 섬광탄 뭐였는 얘기? 이게 섬광탄이라는 게 우리 전투기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저기 미사일을 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열감지를 하는 것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럴 때 성광탄을 빵빵 터뜨리고 딱 하면 그 성광탄으로 뻥!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광탄을 그러니까 성광탄이 속지 않는 미사일을 개발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성광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부실하다는 거죠. 부실하다.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더 개발해야 돼. 또 새로운 돈이 또 들어간대. 1조 얼마인가가 더 들어간대. 그런데 그러면 2년 동안 어떡하냐? 2년 동안 북한의 무방비가 되는 거야. 그 미사일에는.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도 성광탄을 갖다가 해놓고 호위를 하거든. 그렇죠. 민감한 데 갈 때는. 그런데 그 전용기도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웬일이니?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노출되는 거야, 위험에. 그런데 이걸 해먹고 있게 냅두냐고, 지금. 분명히 5년이나 들어가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누가 해먹거나. 기술이 없다면 애초에 발견을 해서 그거를 사갖고 오는 걸로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계획을 잘못 세운 놈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지금 없어. 상황이. 그리고 누가 해먹었으면 그 새끼 죽는다, 진짜.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진짜 욕 나와서 드러내야 되는데. 야, 비행기 한 대 얼마인 줄 알아? 거기에 타고 있는 그 생태 같은 목숨은 또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예.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요. 사실 보면은 영화로도 영화로 나왔지만 연평해전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천안함도 사고잖아요. 예. 세월호는 민간이가 제외하더라도 예.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어요. 예.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999년도에 있었던 1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명백하게 이겼어요. 그럼요. 북한과 물론 이렇게 북한도 젊은 우리 그 민족의 우리 사람들이고 사실 이 부딪히는 이 자체가 비극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군인으로 쳤을 때 승리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도 얘기해야 돼.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어. 안 부딪힐 수 있었어, 진짜. 근데 왜 부딪혔냐고. 그 서해대전에 나와 있잖아. 서해대전에 나와 있죠. 예. 사실은요. NLL을 넘어오게 되면은 경고 방송하고 또 물러가고 그런 게 이제 통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NLL을 갖다가 강력하게 막아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거지. 참모 총장서부터 합니다. 그치.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1차 연평해전 때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겼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 이후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언제 2차로 NLL 넘어오나 이때 한번 제대로 잘해서 훈장이나 표창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1차 연평해전 승전 이후에 그 승전 길이라는 청와대에 그때 고생했으니까 길이라는 지시를 했더니만 합참과 이함재 사령부 대북 감청부대인 9125 부대에 훈장 포상 표창장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훈장이라든지 포상이라는 것은 진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니까 북한 함정에 대해서 경고 사격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했던 이함대 해병대 육지에서 경계 잘 섰다고 표창 줬고요. 265 편대장과 참수리 함정대 무공훈 장 계속 받았는데 그때 당직 사령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친구 중령이랑 근무를 바꿨어요. 근데 당직 사령 올라가 있었다고 표창 받고 그러면 표창장을 받지 못한 정훈장이더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달라 해가지고 군 활약상을 적시 언론에 제대로 잘 보도했다라고 표창 받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북에서 NLL 넘어오나 우리 한번 여기서 또 한 번 부딪혀가지고 표창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앞뒤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1차 연평해전이 어떤 거였냐면 NLL 넘어오는 사람들 위협해가지고 내쫓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때는 갑자기 전선을 사수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배를 나란히 세우고 심지어는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해도상에 표시가 되잖아요.
내려온 북한의 배들을 몸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 증언에 의하면 어땠냐면 북한 애들이 거기서 뭐 벼룩을 잡고 있다거나 이를 잡고 있었거나 이렇게 옷 벗고 그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와가지고 꽝 부딪히니까 놀라가지고 거기서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런 정도로 그 북한은 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패퇴시킨 거죠. 왜냐하면 부딪히면서 저쪽 배는 작으니까 그 배가 작아요. 그때 부딪혔던 건 작은가 보죠. 작은 배예요. 그래서 부딪히니까 그 부딪힌 배들이 이제 파손이 되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1차 연평해전에서는 패퇴를 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이를 갈았죠. 이를 가는 거지. 그런데 남한에서는 연평해전으로 쏠쏠하게 재미 본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또 표창 받으려고 또 승진 받으려고. 근데 그때 내려왔던 배가 300톤급 그 경비함이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거. 우리는 150톤급 고속정이었고. 근데 무식하게 가서 또 들이받네. 들이받더라도 작전상 뒤에다가 들이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들이받고 그런데 좀 원래는 이렇게 좀 거리를 3-4km 떨어뜨려야 이게 있거든요. 3-4km 떨어뜨려야 우리의 포가 제대로 맞거든요. 근데 부딪힌다고 간 거야. 그럴 때 다 한 거야. 가까이 가면은 300톤급의 그 경비정에 달려있는 포들은 근거리 사격 위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바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책임질 사람들이요. 이남신 합참의장, 이상희 작전본부장, 이함재 상황실에 전달한 해군 Y제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름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책임졌습니까? 책임 안 지고 이제 와가지고 제2연평해전 승전했다라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오로지 거기에서 군인 아저씨들 죽은 거 그것만 아깝지 상황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전사자라고 대접도 못 받는다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승전했었다며. 그럼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사자지. 근데 왜 대접은 전사자로 또 안 하냐? 나는 이런 거 이해가 진짜 안 돼. 얼마나 무식한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지 진짜. 이게 이 나라 근본적인 나라의 안보 국방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육군들끼리 뭐 머리에 짜매가지고 뭐 이렇게 다 요즘 헤쳐먹고 있다며. 그래서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기본적으로 국방수뇌부가 무능했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명령들이 내려갔을 때 그걸 걸러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었고, 혹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유승민 대표 축청당하듯이 찍혀가지고 막 욕먹고 뭐 손발이 묶여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애꿎은 현장에서 생태 같은 젊은이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2차 연평해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실은 이거는 북내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 뭐 얘네들이 한번 수모를 당한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이랬던 것들이 북수뇌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돌발. 그래서 북한의 수뇌부들은요, 이 사건 딱 벌어지고 나서 이 책임자들 다 지휘 조치하고 그리고 사과했어요. 그게 분명히 이번에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나온 성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엉뚱한 거 갖고 그러니까 영화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드셔야지. 뭐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축구만 보러 다니고 뭐 전혀 안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결식 다 참석했고, 지금 현재 사실은 안보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접을 해줬고, 그리고 북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사과까지도 받아냈던 그런 정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평도 포격하고 난 다음에 사과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명박이? 그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도 너무 황당한 것이,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이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포와 전투기 알고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함포와 전투기 준비 안 했고요. 더군다나 연평도 인근에 있던 F-15K 이 전투기가 공대지 사격이 가능한지 아는 사람도 없고, 청와대 벙커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청와대 벙커에 군 출신이 2명인가 1명밖에 없었잖아. 현역 군인이 아무도 없었고 군 출신도 없었고 다 면제였던 거야. 다 면제 1명인가 국방부 장관인가만 군 출신이었던 거야. 그리고 F-15K 이 전투기 사격이 미국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한국군 독자적으로 결심이 가능한지도 합참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합참이 작전교리 한번 짜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 어머. 아니 어떻게 작전 계획을 짜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참이 합참이 될 수가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수첩에만 적히면 되는 거구나. 이때 당시는 이명박 시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육군은 그렇게 그러니까 소망교회만 다니면 됐다는 거야. 그렇게 연결돼 있나 봐. 소망교회를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참의장이 되고 그런 거였었어. 그러니 현장 경험 풍부하고 후배들 아끼고 선배들 받들고 그리고 장병들 아끼는 전문성 있는 직업군인들은 승진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오로지 권력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소망교회 다니고 비비고 뭐 아래에다가 막 갈구고 이런 사람만 승진하는 역사가 바로 육사 출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인사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참여정부 때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면들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역사상 진짜. 이렇게 많은 낙하산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사방에 낙하산들이 그냥 쏟아지고 있는 무슨 공수군단 그냥 특별 무슨 훈련하듯이 그냥 낙하산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너무 황당한 것이 야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 이렇게 무식하니까 용감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상황이. 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승진하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똥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장군들이 전부 다 무식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죠. 실제로 무엇을 가치로 두게끔 만드느냐 이 정부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승진은 목숨과도 같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옷을 벗고 난 다음에도 뭔가 할 일들이 있게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나 지금처럼 연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군 복무 생활을 하면 네. 그거를 갖다 경험으로 인정을 해서 기업에서 받아줍니다. 네. 기업에서 받아주는 그런 제도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승진을 갖다가 할 때 있어서 철저한 그런 다면평가 그런 다면평가를 군 내에서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료들을 가지고 민간인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그렇지. 밖에 나가서 압력 넣는 그런 어떤 별 출신의 정치인이라든가 네. 별 출신의 누군가가 맞아. 로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람만 올라가고 그렇지. 이런 일들이 없어져서 진짜 군대가 좀 투명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애들 빵꾸 나는 양말에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수십 년 된 수통 물 새는 그런 전투화 이런 거 신기고 싶어요? 예? 물 새는 그런 가방 이런 거 메고 가게 하고 싶습니까? 이게 언제적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산비를 잡기 위해서는요, 진짜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람들 다 이렇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데 그때 가서 수통을 보니까 그 월남전 때 썼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됐던 거죠. 지금도 바꾼다고 했으니까 김관진 의원이 그때 역할을 해서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뀌어졌겠죠. 근데 그것만 있냐고요. 그런 물자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내려온 관행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21세기는 여기 맞도록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국방 예산 40조 시대에 진짜 과연 옳은가? 진짜. 이런 것들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용감하신 별 여러분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그런 군인으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뭘 어째야 된다 이런 거보다 물론 그 마음 압니다. 얼마나 나오면 정글 같겠어요. 아는 거는 전부 다 군대에서 명령 체계에 의한 것밖에 없는데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의 소신을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멋진 군인들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똥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짜잔. 예, 세 번째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뭐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 보죠? 진짜 사실 무식하면 용감한 데가 문화체육관광부뿐이겠습니까? 됐습니까마는 보건복지부도 아주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 기가 막힌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그 이슈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문화계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대학로에 가시면은 옛날에 예총회관이라고 하는 곳. 예총회관. 지금은 거기를 이렇게 막고, 거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보실 공사를 겁니다. 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센터. 좋은 거 아닌가? 원래 예총이란 대가 돈을 엄청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 많이 해먹으면서 목동에다가 또 예총회관을 새롭게 지었어. 목동에 있어요. 예. 새롭게 지으면서 이전에 그 예총회관은 사실은 예총이 쓰면 안 되는 건데 그 회관에 제대로 입주를 못했다 어쩌다 무슨 또 거기 지으면서 무슨 누가 얼마를 빼돌렸다 뭐 부실이다 뭐 어쩌 이러면서 이주를 다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예총회관을 이제 그 좀 남겨놨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예총회관이 비잖아요. 비죠. 그러니까 그 예총회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 센터장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왜 그래? 그런 일설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랑 가까운 분이 내정이 됐다는 거야.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면은 괜찮아. 장애인들 위한 뭐 이런 거.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들어간 곳이 상식 아닌가? 내 말이 시민 상식이 바로 그런데.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안 했던 뭐 활동들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그거 안에서 해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와. 그리고 내정됐다는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들이 막 반대를 했어. 반대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개관을 미뤄. 반대를 하니까 개관을 미뤄? 개관을 미뤄. 그래서 이미 창조적이다. 거기에 이제 대관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4월 달에 원래 개관을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4월 달서부터 거기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다 줄줄이 딴 데로 가야 되네. 어머.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위탁 운영을 시키겠다는 거야 여기를. 문화재단에. 그러니까 여기를 센터장을 딱 놓고 일종의 그 어떤 직영의 형태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을 주겠다. 일종의 뭐 민영화 같은 건가? 이게? 뭐 민영화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재단이나 뭐 혹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라면 그러면 이게 뭐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준민영화 이게 좀 나쁜 형태의 복지에 그 발을 담글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화재단을 삼성문화재단 이런 데 위탁 경영 주면 이건 완전 민영화죠. 그럼 당연하지. 사실 민영화지. 거기가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 없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옆에 있는 대학로 그 아트 예술센터라든가 아르코 예술극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국공연예술센터라고 하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요. 그런데 이 새로 만들어진 재단의 전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70만 원. 아이 말도 안 돼. 무슨 70만 원. 700도 7천도 7억도 아니고 70만 원. 70만 원짜리 재단을 만든 거예요.
70만 원짜리 장난치냐? 재단을 만들고 거기다 위탁 주겠대. 장난치냐 진짜.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사 만들어서 이사장 만들고 이사장이 센터 만들어야 되잖아. 그 이사들이 내정됐다고 하는 옛날에 그 문재인 센터장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혹은 뭐 또 문화체육 장관이랑 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된다는 거지. 70만 원짜리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때려 넣는구나. 자,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또 최유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아이고, 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 굉장히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창조 경제는 정말 용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몇 개 만든 거야, 진짜. 야. 와. 장애인 문화예술인들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센터장을 이따위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위탁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질문이요. 이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몰라요? 알죠. 난 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자기 임무 방기네. 이런 걸 다 감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하라 방향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원에 고발할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들이 고발 안 하면 저라도 감사원에 찌르려고요. 좀 이거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읊어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국립현대미술관에 제가 알기로는 9개월째예요. 왜 안 뽑고 있느냐? 창피하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뭔가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게 청와대 낙점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낙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까지 못 뽑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와. 국립오페라단 단장. 네. 사실, 말썽 많았죠. 말썽 많았죠. 원래 예전부터. 40대에, 소프라노 가수, 여가수를 시켰는데 그 가수가, 뭐 일설에 의하면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되셨어. 단장이 됐죠. 난리가 났죠.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한국의 오페라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오페라인들이 난리를 치고 농성하고 1인 시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어. 그런데 이제 새로 또 내정한 사람이 이번엔 연극영화과 교수다. 오페라잖아. 연극영화과 교수. 오페라. 근데 연극영화과 교수가 내정이 됐대. 왜 그렇대? 내가 알겠어요, 난들. 예?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페라계들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뭉치고 있어요. 나 그때 그 국립오페라 단장, 단장 정은숙 단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정은숙 단장이 쫓겨났어요. 예. 왜? 정은숙 단장은 통일운동하고 오페라, 성악, 이거 같이 접목하는 문익환 목사님의 며느리였거든. 그렇죠. 그게 눈꼴 보기 싫은 거야. 내쫓은 거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연출가 문호근 씨의 부인이었고. 지금 그분이 성남아트센터의 센터장으로 가 계십니다. 이재명 화이팅? 그런데 그때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 그런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싹 다 내쫓았잖아. 내가 그때 열을 받아 나도 같이 대모했었거든. 그래서 그 오페라 합창단들이 정명훈 씨를 찾아가서 호소를 했어요. 제발 우리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패야? 이게 정명훈 씨의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또 다시 이걸 재계약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황당한 체육관광부의 인선.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건 민간 문화예술위원들의 이 모아서 만든 민간 기구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최소한 15년 이상씩들은 문화예술계에서 다 공력을 쌓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 옛날에 있었던 예술원 위원 같은 그런 위치예요. 원로급에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뭐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갔어요. 박명준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분 책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이분은 신박과 교수다. 뭐야? 그러네. 이 사람이 문화예술위원장이야. 그런데 신박과 교수야.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했던 건 대부분 미디어 비판이야.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랬어. 그런데 이분이 어지러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분의 논문 지도 교수야. 에라이 짬짬이 다 헤쳐먹고 있구나.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거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이에요. 내가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논문 지도 교수였어. 그럼 그래. 나한테 문화예술위원장 와 이거 하면 내가 안 되지. 자네의 앞길 막는 것 같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럼 당연하지. 저 박명순 교수님 그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존경했는데 실망이에요. 이게 뭐야? 나이 드셔갖고 이러시면 안 되죠. 후학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교수님 책 가지고 공부하고 꿈을 키웠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김성수 평론가 같은 사람 나왔는데 그 후학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거 창피하다. 자, 말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그 헛발질과 닭짓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 이번에 추경 예산 22조 책정된 거 중에서 305억 원 빼가지고 공짜표 뿌리겠대요. 공짜표 뿌리면요 생태계 파괴돼요. 그것도 300억 원이나 동시에 뿌려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나. 아니 어쩜 이렇게 무식해? 왜 진짜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저 있잖아요. 저가 아니더라도 좀 대학로에서 현장에서 좀 기획 좀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 말고 좀 공정한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있지 305억 원을 풀면 누가 혜택을 볼 것 같아? 박근혜 캠프에서 예전에 문화 담당했던 박명성 대표 지금 유린타운이라는 뮤지컬 하고 있다? 그거 굉장히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극장 뮤지컬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 그렇겠죠. 비싸잖아, 거기. 비싸니까 공짜로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데로 다 간다고 돈이. 조금 있으면 또 명성황후 하잖아. 그쪽으로 다 가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다 그리고 대학로 내에서 스타들 나오는, 영화계 스타나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상업연극들. 이쪽으로 다 간다고. 그럼 예술 있고, 실험적이고, 젊고, 있고. 그럼 왜 가냐? 여기는 다 말라주는 거네? 말라 죽죠. 305억 원은 사실은 상업연극과 상업뮤지컬 하는데 준다고 얘기해라. 솔직히. 이게 뭐냐? 저소득층 끼워가지고. 저소득층은 또 그거 인정받으려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 제출하거나 인터넷 제출해서 가난 인증서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래 유린타운하고 명성하고 보면 꽤나 좋겠다. 좀 이따위로 살지 맙시다. 이런 무식한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대문짝만하게 또 언론에 좀 알리지 않고 하면은 또 몰라. 언론에 또 팍 보도자료 막 뿌리고. 네. 그러면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보면요 화나요. 창피하지도 않은가 보다. 그런 거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망하고 있는 그치. 젊은 예술인들한테 써야죠. 사실은 명성황후든 유린타운이든 그런 대규모 1등 상품들은 다들 보러 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에서 기업들만 조금 찔러봐. 기업들만 솔직히 말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 장관직을 걸고 기재부랑 한판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세금들 대기업에서 저소득층에게 공연 보여주고 하는 거 전부 세금 면제해주자고 해봐 좀. 그러면 문제 깨끗이 해결돼. 그렇지. 대기업에서 그냥 저소득층 껴안고 그냥 공연 보여주려고 할 거야. 당신네들이 쓰는 돈들은 기초 논밭을 갖다가 가는 모판을 만드는 그런 데 써야 돼요. 야, 비유 좋다.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근데 진짜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못해요. 근데 세월호 참사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돈 그렇게 뽑아가지고 일단은 지자체 문예회관에 순회 공연하는 데를 줬네. 거기 대부분이 상업연극이야. 그치. 그리고 또 대학로에 푼다 그래놓고서 또 거기서도 마케팅이니 어쩌고 이런 데 풀었네. 그 대부분 다 혜택 받는 게 상업연극이야. 그러니까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 김성수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기초적인 실험적인 그러니까 모판을 만든다라는 데다가 뿌려 쓰는 거지. 돈 벌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뿌리면 안 되는 거죠. 2016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된대요. 이게 참 500억이 넘게 있었는데 참 어디로 간 거야? 알뜰하게 이명박 정권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 피 같은 그 10,000원짜리 티켓 받아고 거기서 1,000원씩 6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500억 600억 만들어놨더니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가면서 홀랑 다 털어먹냐 그걸? 2016년에 다 없어진대. 고갈된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채울 거예요? 어떻게 채울지 국민한테 아이디어 없잖아요. 아이디어 뻔해요. 자, 이제부터 300석 이상이 되는 모든 공연장에서 문해진흥기금 다시 거두면 돼.
아니 그걸 왜 못 걷냐? 대형 뮤지컬 제작사 뭐 그다음에 상업 연극 하는 데들 그 눈치 보느라고 못 걷어? 거기를 눈치를 보고 있구나. 아이고. 300석 이상 되는 데에서 문해지는 기금 걷어요. 그럼 금방 모여 다시. 참 답답합니다. 제발 이런 무식하니까 용감한 짓들 그만하시고요. 잘 모르는 국민들 호도하는 그런 얘기들 좀 그만합시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호도하는 그따위 영화 만들지 말고, 아이, 진짜 짜증난다. 예. 뭐 어쨌든 오늘 무식하면 용감하다 시리즈 우리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중간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표현하다가 좀 과장되게 표현된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가야 인사가 되는 소망교회 교인들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웃자고 한 농담이었지 죽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죽자고 우리 뭐 명예훼손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그런 시사 이슈에 대한 좀 분석들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독산 1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맛있는 수다 공개 방송이 개최되니까요. 여러분 저희 보러 오세요. 예. 맛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 토요일 날도 뵙고 예. 그리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